수진아, 누구시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진아, 내가 빌려준 돈, 혹시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랑 아는 척 하시면 어떡해요? 생선 비린내 진동하는 손으로 제 옷 만지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우리 며느리요? 웃기시네. 제가 언제 아줌마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인정했다고 그래요? 돈이요? 그런 거 준 적 없다고 했잖아요. 증거나 있어요? 저 교수 사모님이에요. 이런 시장 바닥에서 생선이나 파는 아줌마랑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당신네랑 우리는 평생 동급이 될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녀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 하자 수지는 더 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참. 그 돈요? 다 잃었어요. 도박으로요. 어쩌실 거예요? 용원 씨한테 말할 거예요? 말해보세요. 누가 믿겠어요? 당신 같은 시장 아줌마의 말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자 수지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 아줌마가 자꾸 돈 빌려줬다고 하면서 괴롭히시네. 경찰에 신고할까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5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장근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어머니는 우리 막내는 꼭 근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5살 되던 해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홀로 5 아이를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생선을 팔았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아침이면 언니, 오빠들과 함께 어시장으로 나가 어머니를 도왔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쌓여있는 그릇들을 닦았습니다. 10살이 되던 해부터는 혼자서도 작은 생선들을 들고 골목골목을 다니며 장사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얼어서 피가 나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근순아, 너는 어려서부터 참 착하고 야무졌다.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어머니의 이 말씀이 그녀의 어린 시절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처럼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는 한이 가슴 깊이 박혔고 그녀는 밤마다 몰래 책을 펴고 글자들과 씨름했습니다. 독학으로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25이 되던 해 오빠들은 하나둘 장가를 가고 언니들도 시집을 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서너시면 일어나 어시장으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의 부지런함과 착실함을 알아주었지만 늘 비린내가 난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0이 넘어서야 그녀는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어시장 근처 작은 국밥집을 하는 김현수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의 가게에 들러 생선을 사갔고 점차 2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올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근순 씨, 우리 결혼해요. 내가 평생 근순 씨 곁에서 지켜줄게요. 그의 청혼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1달 앞두고 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몇 주 후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전 아이가 생겼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혼모라는 사실에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해 겨울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장용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 용원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꼭 강해질게. 우리 둘이 꼭 잘 살아보자. 아들을 품에 안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이유가 생겼고
그 작은 생명과 함께 그녀는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원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그녀의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3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진 고된 생선 장사가 그녀의 어머니의 건강을 앗아갔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동안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순아, 미안하다. 내가 어려서부터 고생만 시켜서 이제 너랑 용원이랑 오래오래 보고 싶었는데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그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단골 손님들과 생선 가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동안 해오던 식당 일을 계속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생선 비린내 난다며 놀리던 아이들의 목소리, 도시락을 열 때마다 느껴지던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용원이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머니의 생선 가게를 이어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2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고 좋은 생선을 고르는 법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단골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근순이 어머니처럼 너도 참 야무지다. 이제 우리가 내 단골이 되어줄게. 하지만 힘든 것은 용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은 어느 날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보고 비린내 난대. 나 학교 가기 싫어. 그 말을 들은 그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아들도 겪게 할까봐 두려웠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용원아, 미안해. 엄마가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하지만 용원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는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 애들이 뭐라고 해도 난 신경 안 쓸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밤 빨래를 2번씩 했고 아들의 교복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손에 베인 곳마다 연고를 바르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귤껍질을 다려 손을 씻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만의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솜씨가 늘었고 손님들의 취향도 하나둘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생선 장사를 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근순 씨네 생선은 항상 싱싱해서 좋아요. 이제 이 시장에서 근순 씨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 장사가 잘 되면서 그녀는 용원이의 학원비도 넉넉히 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준비하는 도시락에는 특별히 생선 요리 대신 용원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넣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었고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 이제 애들이 나한테 공부 가르쳐 달라고 해. 그녀는 생선을 다듬다 말고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비린내가 날까 걱정했지만 용원이는 오히려 더 세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길이 아들과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용원이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공부하던 용원이가 문득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꼭 교수가 될 거야. 그래서 엄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할 거야.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용원아, 엄마는 지금도 행복해.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용원이는 전교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녀를 따로 불러 상담을 했습니다. 어머님, 용원이가 서울의 명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원비가 부담되시더라도 지금이 중요한 시기예요. 그녀는 생선 손질하는 시간을 더 늘리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아들의 학원비만큼은 꼬박꼬박 마련했습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용원이는 서울 명문대 사회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내가 해냈어. 이제 엄마 고생 안 하게 해줄 수 있어. 합격 소식을 들은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장사를 접고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고,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용원이는 학업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방학 되면 집에 내려와 그녀의 일을 돕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넌 내 공부에만 집중해. 엄마는 이 일이 좋아.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한테는 더 큰 기쁨이야. 용원이는 대학원에 진학했고 그의 연구는 교수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성과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쓴 그의 논문은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29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곧바로 유명 사립대학의 전임 강사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임용 첫날, 그는 강단에 서기 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첫 강의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야. 그녀는 새벽 시장에서 전화를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주변의 상인들도 그녀의 아들이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용원이는 학계에서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연구는 특히 교육 불평등과 사회 이동성에 관한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 깊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정교수 승진도 앞당겨 제안받았습니다. 장 교수 논문은 현실의 뿌리를 둔 깊이 있는 통찰이 돋보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젊은 학자시죠. 학과장의 이러한 평가는 그의 학문적 성과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이후에도 용원이는 변함없었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에 내려와 그녀와 시간을 보냈고 시장의 상인들과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내가 쓴 책이 출간됐어. 제일 먼저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어. 책의 맨 앞장에는 그녀에게 바친 헌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어머니께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제 연구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품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당당한 학자가 되어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그녀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용원이가 35이 되던 해봄, 그는 특별한 표정으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왠지 모르게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녀의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평소보다 더 열심히 집안을 청소했고 장도 보러 나갔습니다. 주말, 용원이는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깔끔한 원피스 차림, 첫인상부터 참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용원 씨 여자친구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수지는 고급스러운 화과자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오징어, 무침과 멸치볶음을 내놓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엄마가 하시는 반찬이 제일 맛있어. 한번 먹어봐.
용원이의 말에 수진은 공손히 젓가락을 들었지만 그녀는 수진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용원이가 전한 소식에 그런 걱정은 잊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 음식이 정말 맛있었대요. 다음에 또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수진은 종종 집에 들렀습니다. 항상 비싼 선물을 들고 왔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가방에서 새 옷을 꺼내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깔끔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진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휴 냄새. 이 집은 와도 적응이 안 되네. 옷까지 버려야 하고.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은 이 집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처음에는 참았지만 점점 더 그런 행동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가져온 찻잔으로만 물을 마셨고 식사 때도 집 안의 그릇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파에 앉을 때도 자신이 가져온 방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수진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집 안 구석구석을 소독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청소를 많이 해요? 쉬엄쉬엄 하세요. 용원이의 걱정스러운 말에도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오기 전날이면 더욱 긴장되었고 혹시나 무언가 더러운 것이 있을까 밤새 집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수진이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 지금 시댁 왔어. 아니, 진짜 못 견디겠어. 생선 비린내는 기본이고 아무리 청소해도 냄새가 나더라고. 내가 여기서 살았던 사람도 아닌데 어쩌다 이런 데를 왔어?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30년 넘게 생선을 팔며 아들을 키워온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자부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달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참아야 할지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원이의 행복한 얼굴을 생각하면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자 그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한정식집 수진이네가 예약했다는 장소는 그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당일 아침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고 수진이 보내준 백화점 정장도 입었습니다. 엄마, 너무 예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용원이의 다독임에도 그녀의 가슴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정식집 입구에서부터 사돈댁의 눈초리가 따가웠습니다. 아이고, 사돈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모시러 갈 걸 그랬네요. 수진의 어머니 김 여사의 말투에는 얇은 비아냥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아예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고개만 슬쩍 끄덕였습니다. 저희 수진이가 좀 예민한 편이라 사돈댁에 가서 많이 불편했을 텐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여사의 말에 그녀는 손에 든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사돈은 젓가락질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사위는 이제 정교수 승진도 코앞이잖아요. 그 나이에 정교수라니 정말 대단하죠. 우리 수진이도 곧 전문의 시험인데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그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둘은 어울리지만
자신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후 용원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김 여사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진이가 결혼하면 남편 체면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서로 거리를 좀 두는 게 어떨까요?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용원이가 이제 대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될 텐데 시장에서 생선 파시는 어머님과 자주 만나면 솔직히 좀 그렇지 않나요?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수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드릴 용돈은 넉넉히 드릴 테니까요. 대신 멀리서 조용히 지내주시면. 그 순간 그녀의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생선을 팔며 키운 아들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돈으로 매수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절대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용원이가 워낙 완강하니 이렇게라도 타협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김 여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식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하객도, 가까운 분들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 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바깥 사돈도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용원이 그 자체는 훌륭하니까 다만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라도 서로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화장실에서 돌아온 용원이를 향해 사돈들은 갑자기 화기애애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일은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장서방은 앞으로 더 큰 자리로 갈 겁니다. 사돈도 그걸 위해 다 이해하시겠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한가운데의 화끈거림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 시장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니, 30년을 함께 해온 이웃들을 부끄러워하라니. 하지만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 동안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 여전히 시장으로 나가 생선을 팔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용원이의 결혼 소식을 물을 때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근순 씨, 이제 며느리도 얻고 좋겠어요. 청첩장 주세요. 결혼식에 우리도 가야지.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사돈댁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돈, 한 번만 더 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이번에는 고급 찻집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들이 준비한 각서 같은 것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서로를 위한 약속이에요. 결혼 후에는 명절에만 만나고 그 외에는 서로 연락 자제하는 걸로. 장서방 앞날을 위해서예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 여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매달 용돈은 넉넉히 보내드릴게요. 대신 시장 일은 그만두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라도 우리 수진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알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제 아들과 만나는 걸 돈으로 매수하시려는 건가요? 매수라뇨. 이건 서로를 위한 배려죠. 어머님도 아들 앞길 막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결국 그녀는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앞날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놓아줘야 할 때였나 봅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장식으로 꾸며진 예식장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사회자가 안내한 자리는 맨 앞줄이 아닌 두 번째 줄이었습니다. 수진이네 집안 사람들이 앞줄을 차지했고 그녀는 구석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시장 상인들은 하객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수진이네 친척들과 지인들로 예식장은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들 속에서 홀로 앉아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신랑 어머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촛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동안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시장에서 생선 판다는 분이래. 어머, 정말요. 저런 분이 교수 어머니라니. 촛불을 켜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장사하며 굳은 손, 그 손으로 촛불을 켜는 것이 부끄러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축하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호텔 화장실에서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용원아, 엄마가 미안해. 이제 너의 길을 막지 않을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서랍 속에 넣어둔 약속 문서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아들과 거리를 두겠다는 약속, 생선 장사를 그만두겠다는 약속, 명절 외에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소주를 한 병 사서 마셨습니다. 이게 다 내 팔자려니 내 새끼 잘 되라고. 이 정도는 참아야지.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여전히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가슴 한켠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그녀는 아들 내외를 맞이할 생각에 며칠 전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가 제사용품을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소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제사 시간에 맞춰서야 겨우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늦었네요.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수진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그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제사상을 보더니 은근히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이런 걸 다 직접 하시고 계셨어요? 요즘은 다 음식 배달시켜서 하던데 생선 비린내가 제사 음식에 배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내내 수지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심지어 제사가 끝나자마자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어버이날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카네이션을 들고 왔지만 수지는 현관에서부터 마스크를 쓴 채 벗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 요즘 면역력이 약해져서 마스크 좀 쓰고 있을게요. 그리고 음식은 저희가 사왔어요. 어머님이 하신 음식은 제가 소화를 잘 못해서요. 그녀가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은 결국 식탁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미안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수진의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용원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조기조림도 했는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용원 씨도 이제 입맛이 좀 고급스러워졌어요. 매일 좋은 데서 먹다 보니. 수진의 말에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생일날은 더했습니다. 그녀가 손수 준비한 미역국을 보고 수진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다고.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시면서. 결국 그날도 그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가워진 미역국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문자 하나만 남기고 수진을 따라 나갔습니다. 제사 때마다 수진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일부러 비싼 화장품과 옷을 입고 와서는 그녀의 소박한 차림새를 은근히 비웃었고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흠집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런 제사상을 차리시면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편히 드실 수 있을까요? 저희 친정에서는 호텔 음식으로만 제사를 지내거든요. 명절이면 일에 늦게 오고 일찍 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둘째 날이면 친정에 가야 한다며 첫째 날 저녁에만 잠깐 들르곤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는 게 섭섭하시죠?
하지만 약속하셨잖아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거리를 두기로. 점점 아들과의 통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마저도 수진이 옆에 있을 때는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안부를 물어도 대답이 늦어지거나 아예 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창문 너머 달을 보며 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아들 소식을 물을 때면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져 갔고 웃음은 사라져 갔습니다. 용원이의 생일을 앞두고 그녀는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올해는 꼭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시장 음식은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이번에는 특별히 요리학원까지 다니며 양식 레시피를 배웠습니다. 스테이크 굽는 법도 연습했고 파스타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생일 당일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최고급 한우 등심과 신선한 해산물을 사느라 평소 장사로 번 돈의 절반을 써버렸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용원아, 오늘은 엄마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야. 전화로 아들을 초대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수진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예요? 수진은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용원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수진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아휴, 진짜 못 살겠네. 비린내 나는 이런 집에서 무슨 스테이크를 구워요? 생선 장수가 무슨. 하지만 수진은 부엌으로 들어와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걸 드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고기 마트 세일할 때 사신 거죠? 와인도 이런 거로 준비하시고 파스타는 소스가 덜 익어서 비린내가 나는데. 용원이가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가자 수진은 더욱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리학원은 무슨. 시장 생선 장수가 고급 양식을 만든다고? 우리 시댁이 이런 집일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어요. 당신네 수준에서는 그냥 생선이나 파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용원이가 다시 화장실에 가자 수진은 그녀를 향해 속삭이듯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네 같은 사람이 이런 음식을 만든다는 게 자체가 웃긴 거예요. 생선 비린내 배인 손으로 양식을 만들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일이네. 우리 친정 엄마가 이런 거 알면 기절하시겠다. 교수 시어머니가 시장 생선 장수라니. 수진은 가방에서 호텔 레스토랑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가 미리 예약해뒀어요. 어머님도 이제 그만 이러시고 우리 밖에서 제대로 된 음식 먹어요. 이런 건 진짜 비위가 상해서 못 먹겠네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들, 새벽부터 장본 재료들, 수십 번 연습한 요리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난 여기서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런 음식은 당신 혼자 드세요. 생선 비린내 나는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수진은 용원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한번 쳐다보고 수진을 따라 나가는 모습을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식탁에는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스테이크와 파스타, 샐러드와 스프가 식어갔습니다. 와인잔에 따랐던 와인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생일 케이크의 초는 한 번도 켜지지 못했습니다. 용원아, 엄마는 그저 내 생일에. 그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가워진 음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고 결국 그녀는 모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양식을 만들지 않았고 요리학원도 그만두었습니다. 용원이의 생일 사건 이후 수지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한 수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못 봐주겠네요. 시장 근처라 파리까지 들어오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사세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집안을 둘러보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벽지 좀 보세요. 얼마나 오래됐길래 이렇게 누렇게 변했어요? 바퀴벌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 이사하셔야겠어요. 용원이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가자 수진의 말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생선 비린내는 기본이고 우리 용원 씨가 이런 집에서 자랐다는 게 믿기지도 않네. 당신네 수준에는 이 정도가 맞나 보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화장실도 좀 보세요. 이게 뭐예요? 재래식이에요? 21세기에 이런 화장실을 쓴다는 게 말이 돼요? 친구들이 이런 거 알면 용원 씨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용원이가 돌아오자 수지는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꾸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모시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면 어떨까요? 이런 데서 사시다가 병이라도 나실까봐 걱정돼서. 다음 날 수지는 부동산 전단지를 들고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친정어머니까지 동행했습니다.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동네에서 이런 집에 사시면 용원이한테 큰 짐이 되세요. 학교에서 다른 교수들이 알면 수진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녀는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부끄러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박사로 교수로 키워낸 자부심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돈의 말은 그 자부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살면 용원이가 승진하는데도 지장 있을 거예요. 요즘은 집 좀 본다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시댁에서 격이 안 맞으면 인사에서 문제된다고. 심지어 수지는 그녀 몰래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시장에 간 사이 부동산 중개인을 데려와 집을 살펴보게 하고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일부 도와드려요? 도저히 이런 곳에서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집에 살면서 저희 보는 낯도 안 부끄러우세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독설에 그녀는 점점 집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이웃들과 마주치는 것도 피하게 되었고 시장 일도 소홀해졌습니다. 남들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평생의 추억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집조차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용원이가 정교수 임용이 확정되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괌 여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처음 해외여행이라 그녀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권도 새로 만들고 작은 가방 하나에 짐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수모는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그녀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해외여행을 저런 옷차림으로. 용원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수지는 영어로 친정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Mom, I am so embarrassed. She looks like a fish market vendor even at the airport. I know. What will people think about us? 그녀는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비웃는 눈빛과 키득거리는 모습에서 자신을 비하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만 한국어로 말을 걸면 귀찮은 듯 짧게 대답하고 다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사 시간에 그녀가 덜그럭거리며 식사하자 수지는 옆자리 외국인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Sorry about the noise. She's from a very rural area. 리조트에 도착해서는 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과 그녀의 어머니는 비키니를 입고 수영장에 갔지만 그녀에게는 수영복이 없다며 방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피부도 거무시고 하니까 수영장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만날까봐 좀 그래서. 저녁 식사 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지는 일부러 그녀를 당황시켰습니다. 어머님, 여기서는 포크랑 나이프로 드셔야 해요. 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그녀가 서툴게 칼질을 하자 옆 테이블의 외국인들이 쳐다보았고 수지는 그들에게 다시 영어로 말했습니다. She's never been to a proper restaurant before. Please understand. 용원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수진의 어머니는 더욱 신랄한 말을 했습니다. 사돈어른 이런 데는 오시면 안 됐는데 우리끼리 왔어야 했는데 창피해서 어쩌지도 못하겠네요. 셋째 날 그녀는 결국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들리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수영장에서 즐겁게 노는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디너쇼 보러 갈 거예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음식도 입맛에 안 맞으실 테고. 방에 혼자 남은 그녀는 창가에 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 해외여행. 그녀는 호텔 방에 갇혀 홀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기념사진을 찍을 때 수지는 카메라맨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Can you take two versions? One with her and one without. 그녀는 영어를 몰랐지만 자신이 사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둘러싼 배신의 외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수진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그동안 많이 못되게 굴었죠? 죄송해요. 그녀는 수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백화점에서 산 고급 한과 세트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이 키우신 우리 용원 씨가 이렇게 훌륭하잖아요. 용원이가 출장 중인 동안 수지는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밥도 함께 먹고 장도 같이 보러 다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며느리다운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 날 수진이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급전이 필요해서요. 진짜 한 달만 빌리고 싶은데. 알고 보니 수진의 친정 사업이 어려워져서 1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만이에요. 이자도 넉넉히 드릴게요. 어머님, 제발 우리 요원 씨는 모르게 해주세요. 남자들은 이런 거 모르는 게 좋잖아요. 제가 맹세코 한 달 안에 갚을게요. 수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진짜예요, 어머님. 한 달만 빌려주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시게 해드릴게요. 이자도 은행에 2배로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속이겠어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을 떠올리며 결국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 진짜 딸처럼 모실게요. 한 달 후면 이자까지 꼭 갚을게요. 돈을 보내고 나서 이틀 뒤 수진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돈은 언제? 어머님, 제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얘기해요. 2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른 핑계를 대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주식이 좀 안 좋아서요.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요. 이자도 더 많이 드릴게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이번에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펀드가 만기가 안 돼서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열흘만요. 열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시 연락하자 이번에는 또 다른 변명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자금이 묶여 있어서 이번 주말에는 확실히 드릴게요.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주말이 되자 수지는 전화를 피했습니다. 한참 만에 받은 전화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머님, 원금은 다음 달에 드리고 이자는 이번 주에 드릴게요. 진심이에요. 제가 거짓말할 일 있나요? 하지만 약속한 이자도 원금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수진의 집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마침 용원이가 출장 중이었고 수진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요? 무슨 돈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돈을 주신 적이 있나요? 하지만 너가 급하다고, 한 달 만에 갚는다고. 증거라도 있으세요? 차용증이라도 써놓으셨어요? 아니면 녹음이라도 해두셨나요? 장난이에요. 어머님 제가 왜 떼어먹겠어요? 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비웃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발이 후들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 아들 용원이의 앞날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제 그만 저희 집에 오세요.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명절에만 만나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날 이후 수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고 돈 이야기는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통장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용원아, 엄마가 또 잘못했구나. 이번엔 내가 고생해서 번 돈까지. 돈을 떼인 후 그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더욱 열심히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생선을 팔았고 이제는 도매로도 조금씩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박장이 있다고 소문난 시장 뒷골목에서 수진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밤샘 도박을 하고 나온 듯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분명 수진이 맞았습니다. 수진아. 그녀의 목소리에 수진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차갑게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누구시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진아, 내가 빌려준 돈, 혹시. 수진은 주변을 휘휘 둘러보더니 그녀를 시장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돌변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랑 아는 척 하시면 어떡해요? 생선 비린내 진동하는 손으로 제 옷 만지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우리 며느리. 며느리요? 웃기시네. 제가 언제 아줌마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인정했다고 그래요? 돈이요? 그런 거 준 적 없다고 했잖아요. 증거나 있어요? 수진의 말투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저 교수 사모님이에요. 이런 시장 바닥에서 생선이나 파는 아줌마랑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당신네랑 우리는 평생 동급이 될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녀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 하자 수진은 더 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참, 그 돈요? 다 잃었어요. 도박으로요. 어쩌실 거예요? 용원 씨한테 말할 거예요? 말해보세요. 누가 믿겠어요? 당신 같은 시장 아줌마의 말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자 수진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 아줌마가 자꾸 돈 빌려줬다고 하면서 괴롭히시네. 경찰에 신고할까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내뱉듯 말했습니다. 여기 또 오시면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더러운 시장에서 마주치기 싫으니까 앞으로 절대 얼굴 비추지 마세요. 아, 명절에도 오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집값도 떨어질 것 같네. 수진은 손가방으로 얼굴을 가리며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전 재산을 도박으로 날린 며느리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시장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끊임없이 같은 생각이 괴롭혔습니다. 내가 정말 며느리한테 이런 수모를 당할 만큼 못난 사람인가? 시장에서의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을 따르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술을 멀리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그동안 삼켜왔던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제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엄마? 용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를 몇 번이나 받지 않자 걱정되어 들른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엄마, 지금 술을 드시는 거예요? 술 기운이 돌았는지 그녀의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미안해. 엄마가 내 얼굴에 먹칠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나 같은 엄마를 두어서 창피했지.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엄마라서 미안해. 용원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마누라 말이 맞아.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되겠어. 돈도 몽땅 떼이고 시장에서는 더러운 아줌마 취급받고. 엄마, 무슨 돈 얘기예요? 술 기운에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돈을 빌려간 일, 갚지 않은 일, 시장에서 마주쳤을 때의 일까지. 그동안 혼자 삼켜왔던 모든 이야기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래도 며느리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애는 날 시장 아줌마로만 봤나 봐. 용원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사실 그는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 해외여행에서의 일들, 수상한 외출. 모든 것이 이상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아왔던 것입니다. 용원이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음식도 다 버렸대. 비위 상한다고. 근데 엄마, 나 어릴 때 그 음식으로 박사될 때까지 공부했는데 그게 왜 더러워? 그녀는 취기 속에서도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네요. 다 알면서도 모른 척. 용원이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제가 다 바로잡을게요.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절대 용서 못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술에 취해 깊이 잠들었지만 용원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외면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가슴 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용원은 수진의 전화기를 끊임없이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그는 곧바로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문을 연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용원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한테 너 뭐라고 했어?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에서 우리 엄마한테 한 말들 전부 기억나? 여보, 당신이 무슨... 더럽다고 했다며? 시장 아줌마라고 멸시했다며? 평생 동급이 될 수 없다고? 용원은 수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밀 거야. 여보, 이러지 마요. 내가 설명할게. 설명? 그동안 엄마한테 한 짓들 뭘 더 설명해? 엄마가 전부 말씀하셨어.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를 괴롭혔는지. 용원은 곧바로 장모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의 부모가 도착했습니다. 장모는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였습니다. 아니, 새벽부터 이게 무슨 일이냐?
해외여행에서 저희 엄마 어떻게 대했는지 전부 기억나시죠? 영어로 모욕하고 수영장도 못 가게 하고 제가 다 알아요. 장모가 색안경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장서방 일단 진정하게. 우리가 얼마나 체면을 구겨가며 체면요? 우리 어머님 체면은요? 30년 동안 생선 장사하면서 날 키우신 분의 체면은 어떻게 되죠? 용원은 거실 한가운데 수진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어머님한테 한 짓들 하나하나 다 사과할 거야. 지금 당장. 여보, 제발. 알아. 내가 엄마 앞에서는 공손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얼마나 모욕했는지 엄마가 다 들려주셨어. 장인이 나섰습니다. 이봐. 자네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믿고 장인어른, 제가 지금까지 참은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 참아오셨는지 아세요? 결혼식 때 시장 상인들도 못 부르게 하고 명절마다 모욕 주고. 수진은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한테 빌지 마. 어머님한테 가서 빌어. 당장 이제부터 진짜 사과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 했던 모욕 한마디 한마디 다 갚으세요. 새벽 그녀의 집 거실에서 무릎을 꿇은 수진과 그녀의 부모들. 분위기는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 사과하는 와중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용원이가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야? 발신자 표시에는 황마담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용원이 전화를 받자 저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오늘 판 크게 벌어져요. 아까 빌려간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더 가져올 수 있죠? 용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지는 창백해진 얼굴로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보, 이건 5천만 원. 오늘 또 도박했어? 장모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도박이에요? 우리 수진이가 그럴 리가. 그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그날 시장에서 본 게 수진이는 도박장에서 나오고 있었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용원이 수진의 가방을 열어보니 고액권 다발이 나왔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도? 수진이 흐느끼며 무너지듯 고백했습니다. 미안해요. 처음에는 친구 따라 구경만 갔는데 점점 빠져들게 됐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땄는데 나중에는 자꾸 잃게 되고. 장인 장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1억을 뺏은 거야? 처음에는 정말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꾸 지다 보니까. 용원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도박장 마담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5시 뒷골목 3번 출구 이자가 많이 늘었네요. 빨리 갚아주세요. 오늘은 큰 손님들 오니까 꼭 나오세요. 장모가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용원은 수진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일같이 수백, 수천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내역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쳤을 때 그때도 도박하러 가던 거였어? 그녀의 물음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 무시했던 거야? 내가 너의 도박 현장을 들킬까봐? 수진의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의 도박장 단속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이 급습해 여러 명이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알겠네. 왜 그렇게 급하게 돈을 빌리려 했는지, 왜 그렇게 다급하게 친근해졌는지. 용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의 전 재산을 도박으로. 그 순간 수진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채업자였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진 빚이 이미 5억을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조사 끝에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진은 결혼 전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고 그녀가 보였던 모든 호의, 모든 약속은 돈을 빌리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진 다음 날, 용원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불법 도박과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준비하면서 이혼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머님께 사기친 돈도 받아내고 위자료도 받아낼 겁니다. 그날 오후 장인이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서방 우리 좋게 해결해보자고. 수진이 인생도 망치고. 좋게요? 지금까지 어머님 인생은 망치고도 남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장인은 목소리를 낮추며 애원했습니다. 이게 만약 언론에 알려지면 우리 회사도 큰일 나고 수진이는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제발. 용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사기친 1억 원,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 보상, 이혼 위자료, 거기에 불법 도박으로 인한 피해 보상까지 합의금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장인은 여러 명의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비공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2억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3억은 되어야죠. 불법 도박장 운영 가담 혐의까지 있는데 장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박장 관련자들의 명단이 제 손에 있습니다. 경찰에 제출하면 수진 씨는 물론이고 사돈댁의 평판도 끝장날 텐데요. 결국 3억 원이라는 합의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세세한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피고 김수진과 그 가족들은 향후 장근순 여사와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는다.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연구한다. 합의금은 즉시 지급한다. 수진의 가족은 급하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이 이제는 합의금을 만들기 위한 담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혼 조정 당일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출석했습니다. 한때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로 시어머니를 무시하던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용원의 말에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장인 장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용원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이 일이 알려지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건 돈값을 하시는 만큼이겠죠. 그날 저녁 용원은 어머니께 합의금 통장을 건넸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큰 금액에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용원아, 이게 다 뭐니? 엄마가 30년 동안 받으신 모욕의 대가예요. 이제 장사 그만하시고 좀 쉬세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시간 참아온 응어리가 풀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혼 합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 용원은 어머니를 부동산에 데려갔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빌라였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남향집, 반지하가 아닌 3층에 위치한 넓은 평수의 집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이제 시장하고도 멀어졌으니까 장사 그만하시고 여기서 쉬면서 사세요.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 매일 새벽부터 만나던 시장 사람들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용원아, 엄마는 괜찮아. 시장이. 이제 그만 쉬세요. 평생 고생하신 거 충분해요. 결국 그녀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용원은 직접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낡은 가구들을 모두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주방은 새 가전제품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이제 요리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음식 냄새 배일 걱정도 없고. 시장 사람들은 그녀의 이사 소식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근순 씨, 잘 사세요. 우리가 보고 싶을 거야. 자주 놀러 올게. 매일 새벽부터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그녀는 30년 동안의 생선장수 생활을 정리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러운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의 눈물이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새벽 3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었고 손이 트고 갈라질 걱정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가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장 여사님, 오늘은 어떤 요리 배우러 오셨어요? 새로운 이웃들은 그녀의 과거를 모르고 그저 우아한 중년 여성으로 대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시장 아줌마라 부르지 않았고 비린내 난다며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원은 주말마다 어머니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배운 요리를 맛보며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시니까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용원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이 있으니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지 궁금하네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마음도 여유로워졌습니다. 용원아, 이번에는 꼭 좋은 사람 만나야 해. 네, 엄마, 이번에는 제가 잘 보고 결정할게요. 엄마가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요. 평온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에 상추며 고추를 심고 친구들과 티타임을 즐기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근순 씨,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요. 이번에는 편하게 가서 구경도 하고 한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상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아닌 꽃향기가 가득한 집, 당당하게 손님을 초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들. 이제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어 가고 앞으로의 날들은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